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공포의 아파트 버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각종 무슨 뭐 매체에서 뭐 지상파뿐만이 아니고 온갖 매체에서 전문가라든가 뭐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이 버블이다. 네, 곧 터진다. 이렇게 막 혼선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정답지를 딱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답지를 딱 드립니다. 과연 지금이 버블인가? 버블이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아파트 단지를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개별적인 아파트를 네, 그 개별적인 아파트의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그림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책 방향이 어떻게 예상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부동산이 큰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뭐 조정이 되고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언급해드리고 큰 그림만 알려드리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각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언제 되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은 바보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뭐가 생각납니까? 네,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네, 이겁니다. 결과를 다르게 얻기를 원하려면 방법을 바꾸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방법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24번 동안 방법들이. 네. 수요를 억제했죠. 실수요자들을 억제고 수요를 억제고 대신에 공급을 내는 게 아니고 공급도 억제했죠. 공급도 말살시켜버리고 거기서 증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 방법이 처음부터 지금 24번까지 똑같이 이어진 거예요. 자, 다음에 국토부 내정자인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되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부동산이라는 해법을 두고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면은 그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죠. 네.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책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경로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 진폭들이 네, 거기서 레인지라고 하죠. 진폭들이요. 더 확대된 결과를 부추기는 게 바로 이러한 24번의 정책들에 대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의 지금 상황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런 방법을 바꾸는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버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친근한 단어죠. 거품이죠. 우리나라만 하면 거품인데 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 한 40년 동안 들은 것 같아요. 40년. 80년대부터 아마 안 들었나요? 지금 80년대가 버블 논쟁이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88 올림픽 때 주말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왔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때 시기로 전후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논쟁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90년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97년, 98년 IMF 이후에 그다음에 또 버블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버블 논쟁이 시작된 거는 뭐였냐면은 일본을 따라간다고 했고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3종 세트가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어땠습니까? 폭등하기 시작했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하고 타워 팰리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계속 지금 버블 논쟁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 이 버블 논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버블 랜딩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 낙관론자가 변해있을 때 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언제냐면은 2030년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2030년 이후. 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버블이 생길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경기 정점 때 나타납니다. 지금이 경기 정점 때입니까? 경기가 정점이 될 때 특징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은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네,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이 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은 일본이 버블 시장이 터졌을 때고요. 자, 미국이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금리를 6%까지 올렸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같이 계속 쭉 따라 올라가다가 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죠. 예. 통화량을 이제 긴축으로 돌리고 재정을 긴축으로 돌리고 통화량을 좀 흡수하게 되겠죠. 한은에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수요가 딱 끊겨버립니다. 남아 있는 게 공급밖에 없죠. 그때 급락이 떨어지겠죠. 네, 일본처럼 단기적으로, 미국처럼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버블이라고 표현하는데, 버블이라는 것은 항상 후행적입니다. 후행적인 결론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는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급락이 떨어진 이후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는 동시대 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저점 시대에서는 버블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경기가 정점이죠. 꼭대기 쳤을 때 이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경제학자나 지금 뭐 소득이라든가 자, 이거 잠깐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잠깐 볼게요. 전문가죠. 전문가가 있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득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네, 인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말하는 거는 인구 변화는 당장에 큰 변화가 없죠. 인구 변화는 아주 스테이블하게 움직이죠. 네. 자, 지금은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인구는 뭐 올해는 아니면 내년부터 인구가 정체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또 세대수가 증가하게 됐죠. 세대수가 증가한다. 이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에 큰 급격한 변화가 없죠.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 50 시대입니다. 50 시대는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이 지금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소득이 가장 실질 소득입니다. 소득이 가장 많이 오른 때가 이 50 때입니다. 8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요. 50하고 전두환 시절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소득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오히려 안정됐어요. 안정. 자,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이명박 때죠. 이명박 정권 때는 전 세계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 증가도 굉장히 높았죠. 네. 자, 이건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잘 탈출한 시기였는데, 이때도 소득이 많이 올랐죠. 네, 이때인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떨어졌어요. 안 맞죠? 소득하고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격하고는 안 맞아요. 자, 문재인 시대 지금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왔죠. 소득 증가가 얼마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득 증가는요, 최저임금 말고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안 맞아요. 전두환 때 보세요. 전두환 때 보시면은 소득 증가가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전두환 때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가 전두환 때입니다. 소득은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물가는 안 오릅니다. 짜장면 값도 안 올랐고 공공요금도 안 올랐고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물가가. 희한하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성장률이 1위였습니다. 성장률이 1위였는데 소득도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2.3% 올랐습니까? 예.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13%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아파트 가격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아파트 가격은 뭐에 연동된다고 했습니까? 화폐 가치라고 했죠. 화폐 가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화폐 가치 연동되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금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 버블이 나타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자, 화폐 가치는 내려가는데 금리를 어떻습니까? 금리에 연동이 되지 않게 전부 다 무슨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도 안 나오고 조정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주고 묶어갖고 대출을 다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대출을 다 규제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버블이 나타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경제학자들이 보시면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그렇게 잘 알면요. 이 사람들 떼부자 재벌 됐죠 벌써.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신의 영역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 이게 고점인지 알면 팔아버리고 이게 저점인지 알면 그때 살면 이게 다 재벌 되지. 근데 왜 경제학자들이 강남에 집 한 채 없습니까? 전부 다. 예, 전문가라는 사람이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사람 봤어요?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강남에 무슨 집 한 채 다주택자라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자기가 투자해서 번 돈이 하나도 없어. 리카도로하고 케인즈 말고는 경제학자 중에 돈 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경기 정점 때 나타나는 게 버블입니다. 경기 지금 같은 저점일 때 내수 경기 막 이렇게 되고 코로나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안 나타납니다, 이게. 자, 일본의 버블 과정을 보시고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은 서브프라임이라든 저신용자들한테 택도 아닌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무작위로 다 빌려준 거예요. 10억짜리가 40억 가고 1억짜리가 5, 6억 가버린 게 서브프라임 때인데,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자, LTVI, DTI라는 이 한국의 이 기준을 달아놨으면은 대출 그렇게 안 나갑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이 하부 경제를 바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안 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래서 버블이 터진 겁니다. 경기 최꼭지에서 터진 거예요. 최정점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자,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상황이 볼 필요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85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라자 합의. 엔화를 프라자에서 모여갖고 엔화를 이제 절상시키자 의도적으로. 왜 엔화를 절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선진국들이 모여갖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80년대에는 미국이 구조조정식입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싸고 너무나 질 좋은 제품들이 자동차고 무슨 가전제품이고 일본이 다 휩쓸었어요. 일본의 전체 자산을 전 세계 자산 다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강제로 지금 일본 엔화를 올리겠다고 한 게 프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프라자 합의가 되고 나서 엔화가 급격히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를 2.5% 수준으로 확대를 합니다. 인하를 하죠. 그 다음에 도쿄 중심적으로 해갖고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터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무한대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행들이요. 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일본 사람한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12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일본 시장이. 그러다가 터진 게 뭡니까? 80년대 8월에 금리를 6%까지 올리면서 이게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버블이 터지는 시기에 공통점이 항상 있죠. 뭡니까? 저신용자한테 무리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저신용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LTV, DTI를 묶어갖고 소득 증명 자료 내고 뭐 자금 출처 조사하고 예? 그리고 강남 아파트 15억짜리는 대출 한 번도 안 내주고 대출이 하나도 없이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게 금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금리가 10% 오르든 5% 오르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출이 한 푼도 없는데 이 버블이 터지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2020년 들어오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가 GDP를 볼 때는 1인당 GDP를 볼 때는요. 항상 명목 GDP를 보지 않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봅니다. 왜 구매력 기준으로 봅니까? 통화가 다른 거예요. 통화 가치가. 각 나라마다 통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구매력 기준 GDP인데 이 구매력 기준 GD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일본을 보시면은 오늘 6일자 이번 주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지금 있죠. 지난주입니까? 12월 3일 날 나온 기사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이 5년 내 일본 기술을 추월한다. 이 얘기죠. GDP가 이미 일본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문가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GDP를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는 올해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기사도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통계 자료도 찾아보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도쿄 있죠, 도쿄. 대표적인 1대 도시와 2대 도시가 도쿄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가 있는데 도쿄와 오사카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중심지가 있죠. 중심지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얼마큼 올랐을까요? 예. 이게 평당 1억짜리가 평당 17억이 됐습니다. 17억.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예, 여기 관광지예요. 일본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집값이 아니고 이 가격이죠. 토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GDP가 이미 우리나라가 추월했죠. 그럼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비교 대상을 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규모는 절대 경제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큽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거는 이제 남한 인구의 1억이 정도 되니까 인구가 남한 인구의 2배 이상 되니까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는 GDP는요. 예. GDP는 한국이 이미 추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도쿄하고 오사카에 여기서 보면 고급 주거지가 있습니다. S급지. 여기서 중요한 게 S급지입니다. S급지. S급지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신주쿠죠. 뭐 도쿄에 뭐 신주쿠도 있고 오사카도 있죠. 신주쿠. 자, 신주쿠의 일반 아파트에 지금 20평입니다. 20평. 신주쿠의 일반 아파트 20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억이에요. 아파트가. 이 땅이 아니고 아파트. 40억이고, 자, 고급 아파트. 이게 일반이죠, 일반. 그러면 여기도 하이엔드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여기서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평당 100억입니다, 평당 100억. 희한합니다, 이거. 나도 지금 신기해요. 여러분들 KBS 보시면은 그 르뽀 있죠? KBS 뭐 르뽀라든가 이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책을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유튜브에도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일본 아파트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최근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평당이 한 채가 100억이 아니고요. S급지의 아파트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평당이 100억이에요. 100억. 일반 아파트는요. 20억짜리가 20평 기준으로 40억이에요. 평당 2억이에요. 2억. 소득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납득이 됩니까?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데 실질 여기서 보시면
명목 GDP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을 한 GDP가 우리나라는 낮은 아파트, 낮은 곳이 일본에서요, S급지가 20평 기준으로 40억이에요. 2억 평당 2억이고, 하이엔드 아파트죠. 이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00억입니다. 평당 100억.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신력 있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KBS 찾아보시면 돼요. KBS하고 지금 SBS인가 MBC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가고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보시면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새벽 지금 시간인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완충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시세가 더 이상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외곽지는 평당 0원이 되고 중심지는 어떻습니까? 고급 아파트 평당 100억이 가는 일본 시장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버블이라는 우리가 임계점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경기가 호황일 때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버블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우리가 공급과 수요로 봅니다.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봐야지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평당 100억짜리 아파트가 신주쿠 같은데 이제 도쿄와 오사카에 3개구가 있습니다. 3개구가 그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는 우리 S급지 강남이라든가 뭐 부산에 무슨 뭐 해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 곳에 평당 100억짜리가 있는 곳들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거기를 버블이라고 얘기합니까?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일본 사람들도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과라든가 전문가들도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버블이다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이에요, 신. 예. 누구도 이 가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의 가장 적정 가격은 뭐냐면 현재가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가 가장 적정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에 대한 적정가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집을 못 사죠. 신혼부부들 집을 못 가죠, 지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적정의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한테 전부 미안한 일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 정권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누구나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오르고 또 무슨 뭐, 예? 주변으로 서울 다 올라가고 투기 과열지구 하고 2008년도는 2017년도에 투기 과열지구 짓고 2008년도에 2017년도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울 전역이 또 투기 지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국이 뭐 부산하고 다 오르고 대구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때 또 현 정권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누구나 다 서울에 집을 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다음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누구나 다 집을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데 지금 적중한 역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와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이 또 변하잖아요. 임대주택을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임대주택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3기 신도시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환매 조건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환매를 조건으로 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이거를 지금 3기 신도시 조성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재개발에 엮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재개발에서도 물량 안 나오죠. 재개발 단지 모두 다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여기에 어떤 뭐 조건부로 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뭐 선택이 따르겠지만. 자, 그리고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단지도 재건축이란 것도 공공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예 공공사업이고요. 재건축에도 공공성이 들어가 있죠. 자,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행입니다. 은행 산업은 항상 공공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공성이 항상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죠. 금융감독원이나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가 30년 넘었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30년 넘은 단지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내가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재건축이 안 돼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일단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재건축도 공공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입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인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재건축도 공공성이 들어가 있고 은행은 공공성이 거의 50%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개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입니까?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갖고 건물은 개인 소유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대해서 개인은 재산세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돼요. 시세차익은 국가가 소유하고. 자,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랍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 형성이 안 돼요. 왜? 돈은 돈대로 다 뜯깁니다. 재산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노후 대비 뭡니까? 재산 형성이 아예 불가능하죠. 자, 이 맨 마지막 단어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노후 대비 재산 형성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예. 자, 노후 대비해서 재산 형성, 그 재산 형성이 여러분들한테 미비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뭐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죠. 그 기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노후가 돼가지고 돈 10원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버블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은 거의 10년, 재건축을 뭐 7년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빨리 시작해도요,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게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도 다 묶어버리면은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엮이게 되면은 이거는 10년 동안 이제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지금이 버블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또 300억 풉니다. 300조 또 풀어요. 화폐 가치는 내년에 또 더 급락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누구 말을 들을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유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